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 이야기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쪽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조현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이, 도파민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약이 이제 항정신병 약물, 그러니까 항조현병 약물이죠. 항정신병 약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은 조울증의 경우에는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세로토닌을 눌러줘야 된다 해서 쓰는 게 이제 항조울제, 항조증제고,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 이거는 이제 우울증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에피네프린이에요. 이게 지나치게 적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우리가 1990년대 들어서부터 나오는 약을 신약이라 하기도 하고 조현병에, 또는 2세대 약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도파민에만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 세로토닌에도 함께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2세대 약물은. 그래서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주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눌러주니까 오히려 전에 도파민만 눌러줄 때보다 더 낫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낫더라 하는 게 사실은 약효가 사실 뭐 더 낫다 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 하더라. 특히나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이게 엄청 처음에 약 먹고 한 6개월 동안 이전에는 환자들이 다 추체 외록의 부작용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현저히 덜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전 약들보다도 더 이제 좋은 거죠.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조현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울증에도 이제 또 쓰는 거예요, 요새. 과거에는 조울증에 리튬이라고 하는 약만 썼었는데, 리튬은 여러 또 부작용도 있고 했었는데, 뭐 지금도 리튬 쓰는 환자들도 있지만 지금은 조울증인데 조현병처럼 항정신병 약물들을 먹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먹는 환자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가 유전적인 계통을 찾아봐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서로 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전적인 경향성 같은 거를 조사하거나 가계도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해 보면 조울증하고 우울증은 오히려 별개의 질병이고, 그러니까 우울증 집안에서는 우울증만 나와요. 그런데 조울증 집안에서는 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조현병 집안도 조현병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약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같은 약을 조현병에도 써도 되고 조울증에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있어서 아무튼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도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죠. 아무튼 우리 뇌에는, 과거에 제가 대학원 다니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에는 한 신경전달 물질이 50여 종 된다 했었는데, 요새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해보니까 요새는 107종이라 하든지 100여 종 된다 하더라고요, 신경전달 물질이. 그 사이에 새로운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신경전달 물질들 중에서 특히 조현병, 조울증 이쪽하고 관계된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이쪽 계통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주로 이제 이 신경전달 물질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 뇌의 전전두엽. 우리가 뇌에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의 맨 앞쪽을 전전두엽이라 해요. 우리가 뇌를 앞쪽을 전두엽, 뒤쪽은 후두엽, 옆쪽은 측두엽, 위쪽은 두정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뇌의 이 앞쪽 부분,
특히 이마 쪽 부분,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이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기능이 사고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는 거죠. 조현병의 경우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 특징이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뭐 그 생각이 많은 거는 밑바탕에 들어가면 또 감정도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제 생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켜서 엉뚱하게 연결시켜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뇌로 따지자면 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쪽에 작용이 너무 활발하다. 뭐 적당히 활발한 건 항상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활발하니까 이제 눌러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약이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도파민을 딱 눌러주면 좋겠는데 약이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뇌에 전체적으로 도파민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도파민들이 눌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현병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집을 그려놨는데 뭐 비유를 일단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죠. 집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따지자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뇌가 잘 작동하던 뇌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교란이 생긴 거죠. 교란이 생겨서 지나치게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조현병의 경우에 우선 보자면 조현병의 증상은 우리가 5가지를 하잖아요.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음성 증상은 현재까지도 음성 증상에 듣는 약은 없어요. 음성 증상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오로지 사람의 공으로 음성 증상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환자가 의욕이 없으니까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음성 증상하고 우울 증상하고 또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요거 구분하는 법 이런 것도 뒤에 음성 증상 강의할 때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음성 증상에는 현재 듣는 약이 없고 나머지 양성 증상 4가지 양성 증상의 약이 듣는데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게 약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들 중에서도 특히 잘 듣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일 잘 듣는 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쪽은 지금 항정신병 약물 들어가면 금방 잡혀요. 보름 내지 한 달이면 사람 말짱해져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저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 하던 게 그거거든요. 완전히 뭐 보면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꽂고 막 돌아다니고 뭐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춤추고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거라든지 말을 하는데 분명히 말은 계속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게 논리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게 와해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면 이거는 뭐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딱 보면 뭐 저 돌았다, 미쳤다 이렇게 대번에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쪽 계통이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겉으로 막 완전히 그냥 증상이 확 드러나는 그런 경우는 약 들어가면 약이 효과적이어서 금방 잡혀요. 금방 말짱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게 은근한 거. 겉으로는 전혀 티 안 나는데 겉으로는 진짜 이게 좀 자가 좀 뭐 이상하다 하는데도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식한테 관심 없으면 우리 애가 뭐 이상하노? 아버지는 전혀 이상한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가 정상이 아니지 지금 뭐 좀 하는 말도 없고 뭐 좀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 요런 게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은근한 거. 그래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쪽은 약이 들어가면 즉방으로 듣고 보름 내지 한 달이면 아만 입원 딱 시키면 한 보름 지나서 가보면 말짱해져 있어요.
사람이 상담실에서도 우리 김재원 선생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와해 증상 지닌 친구들 처음 와서 상담하다가 약 먹으라 해서 약 먹고 한 달 뒤에 딱 나타나면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와해 증상 쪽이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듣는 게 환청 쪽이에요. 환청, 환시, 이런 환각 증상들 쪽 약 잘 들어요. 약 먹으면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약 한두 달, 길어야 서너 달 먹으면 탁 떨어져 버려요. 환청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환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환청이 안 떨어지면 계속 약을 증량시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달, 서너 달 약을 먹었는데도 환청이 안 떨어진다. 제가 볼 땐 그 환청은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 병행해야 됩니다. 심리상담 병행해야 떨어지지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안 떨어지는 환청이 있어요. 그럼 본인은 엄청 괴롭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환청에도 그래도 약이 꽤 잘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망상 같은 게 약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데에도 시간이 있어요. 잘 듣는 것만큼, 그러니까 와해 증상은 잘 들으니까 빨리 들어요. 잘 듣고 빨리 듣고. 그 다음 환청은 한두 달, 길면 서너 달까지 한두 달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요만큼 효과 나타날 때까지가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망상 없어지는데 이야기 아니에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4개월부터 시작해서 약이 이제 망상에 좀 효과가 잘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망상의 약이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 먹어서. 다만 얘가 망상을 이야기를 안 할 줄 알게 돼요. 요 말을 내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요게 판단이 되는, 그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간다는 거예요. 망상 은근히 뿌리가 깊어요. 은근히 뿌리가 깊어서 망상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망상이 있으면 약으로만 못 됩니다. 망상이 있으면 무조건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상담 적어도 최소 2, 3년 받아야,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상담 2, 3년 받아야 망상 떨어지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만큼이나 힘든 게 강박. 어떤 면에서 망상보다 더 힘든 게 강박이죠. 강박도 약이 들어가면 효과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 약을 지금 이야기했는 그 양성 증상, 네 가지 양성 증상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강박이 있을 때에도 정신과 약 써요. 정신과 약이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을 강박에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폭력적인 행동 나올 때 폭력에도 써요. 또 자살 위험이 있을 때도 쓰고. 그런데 폭력이나 자살 위험이 있을 때는 모든 항정신병 약물이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도움이 되는 게 클로자핀이 도움이 된다고. 그거는 뭐 클로자핀이 폭력이나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밝혀져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강박이 망상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질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박이 있는 경우에도 약만 가지고 강박 잘 안 떨어져요. 강박 떨어뜨리려면 상담 병행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폭력 나올 때 더더욱, 폭력 약만 가지고 당연히 안 떨어지죠. 폭력이 나온다는 건 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폭력 나오면 우리가 그냥 뭐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집안에 기물을 다 때려 부순다, 나아가서 엄마를 때린다, 아버지를 때린다, 이 지경이 되게 되면 제 하는 이야기, 폭력 나오면 일단 무조건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입원시키고 그때부터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되지. 폭력은 나오면 일단 2번 다시 폭력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한테 폭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버릇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 때리거나 하면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남편이 버릇이 그렇게 안 들지. 처음에 맞고 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평생 맞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나올 때에는 특히나 집안에 기물 파괴를 한다거나 부모를 때린다거나 할 때, 물론 그게 병 때문에
병의 증상 때문에 폭력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게 안에 화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화의 크기가 그만큼 크지 않으면 그냥 욕하고 소리 지르는 정도로 폭력이 나오는 거지 때리거나 기물 부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나올 때에도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 화 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아무튼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런 4가지 양성 증상, 그 이외에도 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약 씁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에서는 조증 증상, 우울 증상, 이것 때문에 이거 잡자고 쓰는 거고. 항조증제가 희한한 게 항조증제는 저것도 잡지만, 그러니까 조증도 못 올라오게 막지만 우울증도 못 내려가게 막아줘요. 항조증제가 양쪽으로 다 작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전통적으로 보면 책의 교과서에는 보면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과서에는 보면 조울증 환자들 우울증 기간에 항우울제, 우울증약 쓰지 마라. 제가 교과서 읽어보면 분명히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들 관행처럼 우울증 되면은 다 항우울제 써요. 조증 환자들 우울증 들어가면 상당수 병원들이 우울증. 그리고 저도 아는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너무나 쉽게 어머 조울증 환자라도 우울증 되면 당연히 우울증 약 써야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제가 공부가 얕아서 그런지 교과서로만 공부하니까 더 전문적인 논문들을 안 읽어봐서 내가 잘 몰라 그런 건지 싶어서 뭐 애매해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과서에 쓰인 거를 보면은 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기간에 우울증 약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거는 항조증제하고 작용하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조울증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뭐라 할 바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 의사 선생님한테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약 처방해 줄 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죠.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올라올 때, 이런 증상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든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니까 그 작용을 눌러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치료제만 먹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보조치료제도 많이 먹거든요. 이 보조치료제를 먹는 이유는 다양한 부수 증상들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폭력이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 자살 예방이라든지 또는 강박이라든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불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조현병,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시작되기 전에, 활성기 시작되기 전에 항상 전구기에 불안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불안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울이 따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망상이든 환청이든 이렇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기에 되어서도 여전히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이 불안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기에 대해서 망상이 없어졌다, 환청이 없어졌다, 뭐 등등 와야 되는 언어, 와야 되는 행동 다 없어져도 불안은 여전히 있어요. 불안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불안 중에 우리 조현병 환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대인관계 불안이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이 불안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우울도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나 이제 안정기, 회복기가 돼서 증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연달아 쫓아오는 게 우울이에요. 왜? 그때부터 자기 처지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하는 것도 신경질 나는 일이고, 거기다 친구들은 쭉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거기에다 나는 뭘 할라 해도 예전처럼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울 따라오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은 우리 당사자들이 기본 밑바탕에 다 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분노, 흔히 화나죠, 당연히. 우리 당사자들 발병 전부터 사실은 화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특히나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매우 비주장적이고 순종적이거든요. 집에서 얘가 어릴 때 자랄 때 정말 착했다. 부모님들 착했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착하다는 게 뭐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고 우리 친구들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근데 착하다는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착하다는 게 뭐냐면 참는다는 거거든요. 억울해도 참는다. 억울해도 손해보고 만다. 이런 형제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착하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긴데 비주장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본인 속에 화가 쌓여가는 거예요. 화가 쌓여가니까 밑바탕에 화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 그런데 이 화가 언제부터 터지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처음 발병해서 처음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모가 이제 잘 알아서 또는 지가 너무 순종적이었어도 그렇고 하지만 어찌됐건 서로 갈등 없이 입원하자 하면 입원하고 약 먹자 하면 약 먹고 뭐 하자 하면 하고 이렇게 돼서 갈등이 없이 가면 괜찮은데 흔히 왕왕 갈등이 생기거든요. 지는 입원 안 하려 하는데 가족이 억지로 입원시킨다든지 지는 약 안 먹으려 하는데 억지로 매일처럼 이제 약 먹이려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지는 꼼짝도 안 하려 하는데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발병하고 한 6개월, 1년, 2년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제 점점 부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말로 화내던 게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컵 집어 던지고 나중에 유리창 깨고 등등 이제 강도가 폭력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화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차라리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안에 화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터지는 게 낫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10년쯤 지나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더 감당 안 돼요. 이게 애들이 너무나 순종적인 애들은 지가 발병하고 나서 자기는 먹기 싫은 약을 억지로 먹고 받기 싫은 여러 가지 이런 걸 억지로 하는데도 부모한테 끌려다니는 거 10년 세월을 막 부모가 애 낳게 하겠다고 오만 사방을 다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싫으면서도 그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해서 10년쯤 지나면 쉽게 표현하자면 둘 중에 하나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애가 완전히 자포자기 난 모르겠다 이제 우리 부모님 하도 강력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니까 나는 뭐 애초에 내 말 안 하고 그냥 죽은 듯이 살란다 해서 그냥 그야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는 거 없고 뭐든지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든지 아니면 한 10년 세월쯤 지나서 그때 가서 나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고 그때 가서 이제 부모한테 반항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때라도 반항하고 나오는 게 건강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애가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보면 화낸다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 있어요. 부모한테 대든다고. 이거 부모한테 대들면 얘가 병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꼭히 병이 심해져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안에 있던 화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아무튼 근데 이제 화를 많이 내면 이것도 이제 부모로서 괴롭고 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길에 다니면서 낯선 사람들하고 싸워대고 경찰서 가고 해서 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 화를 정신과 약이 들어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과 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절반은 덜어줍니다. 불안한 거 절반 덜어줍니다. 우울한 거 절반 덜어줍니다. 화나는 거 절반 덜어줍니다. 약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일단 편해요. 본인이 절반 덜어지니까 본인이 일단 편하고 옆에 가족도 그만큼 편해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거지 사실은 약 먹으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처음에 약물 부작용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또 약 안 먹으려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것만 잘 극복해내면 약을 먹는 게 분명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죠. 불안도 줄어들고 우울도 줄어들고 화도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견딜만 해지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수면장애. 잠 못 자는 경우 많죠. 잠을 못 잔다. 잠을 자도 선잠을 잔다. 깊이 못 잔다. 이런 경우. 이것 때문에 약
먹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조현병에서는 수면장애가 부수 증상이지만 조울증에서는 수면장애 자체가 주요 증상이에요. 조울증에 조증 올라올 때 제일 큰 특징이 수면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길어야 4시간도 안 자요. 2-3시간만 자고도 한 달, 2달, 3달을 씩씩하게 뭐 5만 4만을 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조증 올라오면 대번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울증 들어가면 수면 시간이 늘어나요. 하루에 적어도 우울증 시기 들어가면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시간씩 잤고 이렇게. 그래서 한데 이게 이제 이렇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그런데 제 경우에도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요즘 조증 시기 들어가는구나, 내가 요즘 우울증 시기 들어가는구나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수면량이에요. 내가 요새 아침에 되면은 항상 일찍 깨고 잠이 안 온다. 원래 같으면 낮밤이 바뀌어서 오전 시간에 못 일어나고 계속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재은 선생도 저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오전에 자꾸 일찍 나온다. 그럼 저 사람 요새 조증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시기가 제가 지금 조금 아침에 자고 나면 오늘도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딴 때는 자다가 깨고 나면 잠이 오니까 더 자는데 오전 시간까지 늘 자는데 오늘 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며칠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경조증 살짝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잠의 양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 단계, 그럼 내가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기획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잠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우울증 들어가는 건 알아야 되는데 제 경우에 이제 저는 중간에 조울증, 제가 양극성 장애 2형이라 하는데 약 안 먹고 잘 버티다가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한 5년 약 먹었어요. 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해 주십시오. 왜? 수면장애 문제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겠으니까 이제 학교 교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잠 못 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제 경우에는 뭐 대학 교수 되고 나서 바로 학과 교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는 오전에는 움직이기 힘듭니다. 제 수업은 다 오후에 넣겠습니다. 해서 오후로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학과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다른 선생들은 다 오전에 수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빨리 수업하고 오후 시간을 빈 시간으로 자기 시간으로 갖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딴 선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수업 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죠. 대환영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오후로 수업 넣으니까 오전에 늦게까지 자고 학교에 한 12시쯤 가서 이제 빨리 가면 11시 아니면 12시 아니면 1시 이렇게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학교에서 이제 있으면 됐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40대 중반쯤 돼서 돈으로 좀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문제가 막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때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게 수면이 패턴이 바뀌고 나중에 오후 수업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제 발로 찾아가서 이제 수면제 처방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김에 제가 조울증이 있으니까 조울증 약도 처방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약을 청해서 먹었는데 그 시기에도 중간에 정말 잠을 못 잘 때에는 수면제 5달, 6달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 안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했는데 한 5년 약 먹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내가 약 안 먹고도 버틸만 하다 스스로 판단해서 또 이제 스스로 약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 먹은 시기는 한 5년밖에 안 되고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고, 근데 대신에 다른 조울증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울증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조울증 자체만 두고 보자면 이건 좀 괴롭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조울증의 최대의 문제는 우울증의 최대의 후유증은 자살하는 거, 잘못하면. 조증의 최대의 후유증은 별의별 사고 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고 많이 치는 거 돈 사고, 돈 문제, 돈 사고 많이 치죠. 그 다음에 이성교제, 너무 쉽게 이성교제를 하고 먼저 이성교제 문제, 그 다음에 폭력,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막 일처리, 너무나 즉흥적인 일처리,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증기관에 사고를 쳐놓으면 조증 지나고 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기본 서너 달은 고생해야 되고 사고 친 거에 따라서는 몇 년씩 돈 사고 한번 잘못 쳐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빚 갚느라고 10년을 쎄빠지게 고생해야지 돼요. 그래서 조울증은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이 사고 치는 건데 제 경우도 그러니까 사고 많이 쳤죠. 돈 사고도 많이 쳤고 이런저런 사고들을 많이 쳤어요. 사고들을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울증 강의할 때 저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 경험도 있죠. 조울증 잘 활용해서 성공한 성공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조울증에서는 수면장애 자체가 이게 주요 증상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부수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요 증상 때문에 먹는 약도 있고 이런 부수 증상 때문에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치료제가 있고 보조치료제가 있는데 희한한 게 부작용 방지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먹는 부작용 또 더더욱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인 게 이 부작용 방지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작용 방지제가 또 처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약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주치료, 그러니까 가장 참은 사람들 중에 약 하나만 딱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치료제 하나만 딸랑 먹는 거예요. 정말 뭐 딴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경우죠. 근데 상당수 많은 경우가 주치료제, 보조치료제, 부작용 방지제 이렇게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영양제, 비타민까지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약이 분명히 필요하죠. 제가 의사가 아니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약에 대해서는 약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대부분의 강의는 약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망상을 어떻게 다룰 거냐, 환청 어떻게 다룰 거냐,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확고한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강의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 강의를 얼핏 본 사람들은 제가 약의 중요성을 혹시 소홀히 약 아닌 딴 방법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약의 중요성을 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약을 먹는 것과 병행해서 약만 먹어서 안 됩니다. 약을 먹는 것과 병행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약만 먹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저도 딴 강의할 필요 없죠. 가족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약만 먹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약이 도움이 되지만 약만 먹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현병의 음성 증상. 이거는 아직 약이 없습니다.